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상반기 세계 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디지털 무역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액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입니다. 한국의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감소폭이 2배로 늘면서 세계 7위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14조 4,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습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 세계 주요 27개국 중 절상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실질 실효 환율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7월 실질 실효 환율은 전월보다 2.64% 올랐습니다. 이 같은 원화의 가치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 신용등급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열리는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추가 완화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마이너스 금리도 기술적으로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산케이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총괄적인 검증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없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제시하는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밝혔습니다. 21일 연준에 따르면 피셔 부의장은 이날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1.6%는 목표치 2%에 근접하다며 물가 상승 속도가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2050선을 다시 넘었던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또 미국에선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멤버들의 관련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도 집중되고 있는 잭슨홀 미팅도 주 후반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의 독주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오전 장중에 다시 사상 초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하락 전환한 점도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66%, 0.61% 하락하면서 204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을 확인해 볼까요? 출발은 2054포인트에서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낙폭이 바로 커지면서 2040선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장중 저점이 2041포인트고요. 현재는 조금씩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61% 하락하면서 20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들의 매물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현재 1,6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쪽에서 5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홀로 매수하면서 현재 1,2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95%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이 깊죠. 지수는 690선 아래로 내려와서 689포인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지난주 종가보다 1포인트 정도만 뛴 697포인트 정도 출발한 이후에 바로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69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장중 저점이 688포인트입니다. 현재는 0.96% 하락한 68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비슷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개인의 홀로 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57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이렇게 8월 내내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3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 오늘장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KTB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시장이 IT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또 지난주부터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쏠림 현상이 IT주에 몰린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연고점을 갱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2050선 이상에서는 좀 상승 탄력이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주간 기준으로 거의 8%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국내 증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글로벌리 IT 업종의 어떤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IT 업체 대비 어떤 이익의 가시성이 높고 또 캐펙스가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좀 작은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가 3D 랜드 업황이라든가 OLED 어떤 가격 호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을 부추길 만한 요인들만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 때도 분기 영업이익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작은 쏠림 현상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자금, 그 유동성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이 여타 업종으로 좀 순환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등 어떤 성장주로 지금 자금이 가기에는 사드 배치 관련 불확실성이라든가 어떤 임상 실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자금이 그쪽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타 시클리컬 업종들로 자금이 또 가기에는 아직 센티멘트가 그렇게 개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IT와 소재 업종에 중심된 어떤 자금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3,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건 대한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의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의 글로벌 시장 유동성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몰렸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연준의 멤버들의 주요 멤버들의 의견이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이 또한 조금 불확실성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글로벌 유동성 자금 꾸준하게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지난주에 더들리 총재라든가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어떤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7월 FOMC 의사록이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덜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이 연준 내부에서 꼭 9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라는 쪽의 의미보다는 현재 그 금융시장에서 워낙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낮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경고 차원의 메시지로 좀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과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쪽에서, 그러니까 미 연준 내부와 금융시장 어떤 참가자들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 괴리 부분을 좀 줄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8월 말 뭐 잭슨홀 연설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되고, 또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의 흐름도 봐야겠습니다만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준으로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3분기 중에 더 추가적으로 강화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뭐 9월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 선진국, 그러니까는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추가 양적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국채금리가 다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국채의 약 한 40% 정도의 규모, 한 12조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에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 자산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계속 7월 이후로 상승세를 지속한 데 따른 뭐 피로감이라든가 레벨 부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뭐 9월 가까운 시일 내에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불거지는 이슈라고 본다면 신흥국 쪽의 자금 유입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간 그 신흥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유가 하락이라든가 달러와 강세 압력 이런 것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좀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어쨌든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 다음 달 9월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신흥국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곳이 바로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100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또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10원 이상 올랐었고 오늘도 8원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약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주춤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어쨌든 뭐 회복 모멘텀 자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의 하단을 계속 좀 지지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94선 초반까지 하락해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진 않고 지난주 주말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견뎌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쨌든 1,09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120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아래쪽으로 쏠려있던 현상이 좀 이제 완화되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원화의 상대적인 절상 압력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뭐 국제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S&P의 뭐 국내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 외국인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여타 그 신흥국 펀더멘털 대비 그리고 국내는 뭐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가 가팔랐는데 좀 그러한 것들이 좀 다소 좀 쏠림 현상이 풀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뭐 다시 뭐 1,15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세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당분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한 30원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일단은 뭐 지난주만큼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에 뭐 대규모의 어떤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역시 좀 낮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1,110원에서 1,130원 사이에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도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일단은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당장 낮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을 꾸준히 유입하게 될 텐데 국내 증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러한 유동성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IT주의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구체적인 종목들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뚜렷하게 지금 종목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위시한 IT와 소재 업종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장품이랑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계속 내려온 상황, 그러니까 하락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은 이전보다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들 업종을 지금 당장에 사들일 만한 요인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진에 대한 우려도 계속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쏠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는 좀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전략은 좀 지금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지금보다 2050선에서 2080선까지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는 IT와 소재 업종의 어떤 상승 기여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IT 소재주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증권 리서치센터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 흐름부터 좀 파악을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진행 중인데요. 코스닥이 약간은 더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장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0.5% 양시장 모두 이상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크게 종목 좀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신규 투자를 좀 조심하시는 이제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빠져야지 이제 투자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투자를 좀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합해서 우리나라만 좀 단독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유럽도 시장도 있고 또 미국 시장도 있고 미국의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여러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고점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망 이제 투자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보통 이제 코스피보다는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가벼웠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것은 코스닥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 시장이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좀 1% 좀 빠졌는데 사실 이것도 예상 정도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고점 정도를 계속해서 좀 터치를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고점도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하락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670선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670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선 이제 검은 선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보통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 이제 자극적으로 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동반해서 좀 하락이 나온다면 한 650선까지는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양시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매수를 한다라면은 이제 목표가를 좀 짧게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투자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시장 모두가 개인이 매수를 좀 하고 있네요. 이제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개인이 1178억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마이너스 588억 그리고 1672억을 양쪽에서 좀 매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이 오늘 마이너스 1600억을 매도를 하시면서 거의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이제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정도가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좀 사고 있는 기업은 좀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1000억 원 가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현재 1029억을 개인이 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마이너스 312억, 그리고 581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기관 자세하게 좀 살펴본다면, 금융투자, 뭐 보험, 투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뭐 연기금까지 매도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까지 좀 크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형주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 670선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매매 추천을 좀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가 산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방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에 진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는데, 또 지난주부터 연준위원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또 이번에 옐런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또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잭슨홀 미팅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멘토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잭슨 홀서 이제 미팅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옐런 이제 연방 이제 금융 이제 회장님께서 또 이제 의장님께서 또 이제 또 뭐죠? 이제 회의를 좀 한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금리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을 미리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아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부의장인 이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한번 21일 날 내놓은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거기에 따른 또 뭐 통화 정책이 모두 좀 금리 인상과 좀 맞아 떨어진다. 금리 인상을 곧 있으면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언젠가는 좀 하겠죠. 근데 지금 9월 달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사실 뭐 9월 달이 아니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9월 달이 아니든 간에 금리 인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지 사실 뭐 그렇게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장은 이제 단기적 조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차피 하락이 동반 같이 나오면서 한번 큰 비가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돼서 뭐 된다라고 확정이 난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갑자기 빠지던 시장이 올라가거나 그런 시장은 뭐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과 같은 뭐 시장을 유지하되 금리 인상이 발표됐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뭐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좋은 쪽이 있으면 또 나쁜 쪽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자본은 이탈이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금리를 더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제 유럽의 달러를 이제 맡겨두는 것이 돈이 더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흥국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외국인 자본 이탈이 된다라는 점, 또 우리나라 또 부자 기업들도 자본이 이탈이 된다는 점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또 단점이라고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상의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 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계 부채, 뭐 이제 개인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상환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각각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따른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흘러가는 대로 하락이 충분히 나온 뒤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잭슨홀 미팅이 분수령이 된다기보다는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세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 텐데, 강세 업종에 대해서 화학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꼽아주셨고요. 약세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과 또 증권 업종 살펴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IT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도 그럴 곳이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또
사상 초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는 또 170만 원 근처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IT주들도 잘 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음료수도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 오늘 장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함께 이 IT주들의 움직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갤럭시 S7이 나온다라는 이유로 좀 170만 원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48%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 삼성전자의 상승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의 착시 효과가 좀 생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대형주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코스피 시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감으로써 시장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좀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분석을 다 했습니다. 들어갈 것이니 아니죠. 이미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에서 고점을 따라 들어가는 투자 방식은 쓰지 않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좀 드린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정확한 구체 가격은 이미 이제 저번 방송에서 160만 원 정도는 넘어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160만 원이 실제 넘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디까지 근데 거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올라간 부분에서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불가능하고요. 혹시나 뭐 지금 들고 있었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크게 조정을 받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0.48%면 그동안 상승했던 뭐 상승률 대비에는 조정이 좀 짧게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골치 아팠던 종목입니다. 한때는 뭐 75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35,000원입니다. 그렇죠? 종목은 좀 많이 오르면 다시 빠지는 게 정상이고요. 역시 뭐 SK하이닉스도 이런 자리에서 사면 상당히 좋겠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좋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항상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잘 올라가던 종목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잘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항상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다 고점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도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제 투자 관점에 맞추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홀딩하셨던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정고점 자리 한 5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이제 시간 좀 걸친다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뭐 홀딩자 분들께서는 5만 원 그리고 뭐 신규 매수는 아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IT 지수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니까 멘토님의 의견도 참고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학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사전 예약을 실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화학주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전기차 배터리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LG화학, 삼성 SDI 많이 오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또 화학주들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학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뭐 이슈, 통계를 좀 다뤘던 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업종이 제일 많이 1년 동안 좀 상승률이 나왔던 업종이다라고 이제 뽑혔더라고요. 근데 오늘 화학업종들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이 만약에 이제 화학업종이 좋다라면은 화학 전체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차트가 아니라 좀 이제 통계 좀 보시면은 화학주가 어떤 거는 좀 오르고 어떤 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학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한 기준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으로 좀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다 뭐 파란색인 부분도 있고 빨간색인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슈적인 것만 따로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화학이라는 종목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화학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 종목이다. 오늘 화학 업종이 오르지으니까 오르지 않은. 근데 이제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개인 특성의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공장 이제 본사가 있는 고양시 토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이제 자기 본사와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과 이제 본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좀 포함돼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게 됐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이제 양도를 하게 됐는데 그 가격을 270억 원에 양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270원이 단순하게 이제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몸집 대비 100%가 넘는 이제 자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느껴서 좀 오늘은 좀 크게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승하고 나서 사는 것은 손실이 이미 늦은 거죠. 이제 시가가 12% 시작했는데 지금 종가가 얼마죠? 2%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부터 샀으면 마이너스 10% 손실인 거죠.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슈를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미리 사시거나 미리 못 사게 했으면은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화학 종목도 봤고요. LG화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오늘 2%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음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걷다 갭을 좀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 이슈, 뭐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붙었거나 또는 이제 화학 쪽에서 이제 LG 쪽에서 뭐 계열사가 좀 올랐거나 거기에 따른 좀 상승세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단기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 가격이 한 26만 원, 26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야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 자체를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겠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다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이슈 때문일 텐데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LG화학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그런 이슈일 뿐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26만 원대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방향성을 조금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요. 삼성 SDI도 한번 짚어보고요.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진머티리얼즈, 상신 EDP, 뭐 P&E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전기차 테마주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도 뭐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슈죠.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차화정이라 해서 차 화장품 뭐 이제 뭐죠? 차화정 뭐 정이 뭐죠? 그렇죠? 정유 쪽인가요? 그렇죠? 정유 쪽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또 달라졌죠. 아무래도 이제 3D 쪽이나 또 전기차 쪽이 좀 이슈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전기차 쪽 그리고 뭐 3D 산업 쪽 그쪽이 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근데 삼성전자 SDI나 제가 삼성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전부 다 좀 살펴봤지만은 대부분의 종목이 대형주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재무제표가 좀 부실한 종목이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굳이 뽑자라면은 그나마는 이제 파워로직스가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뭐 코디에스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 기준 관점에서는 이제 재무제표가 좀 좋고 이제 연속 적자가 나오지 않고 거기에 또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자기 표준 모델을 이제 거기에 이제 유사하지 않으면은 제가 좀 비추천 드리는데, 그래서 파워로직스만이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 그나마 좀 대장주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한데요. 대형주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그 다음 정고점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홀딩하셨던 분들은 13만 원에 이제 매도를 조금 분할 매도를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늦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이밍이지 지금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최소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좌 관리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좀 SDI, 뭐 코디에스 여러 가지 뭐 삼성 이제 전기차 관련주는 좀 비추천드리고 그나마 추천드린 것은 파워로직스 정도가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 종목들 중에 한 종목 꼽아보자면 그나마 파워로직스가 앞으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약세 업종 살짝 짚어볼까요? 먼저 보험 업종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업종 기준으로 지금 1.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업종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보험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 업종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업종으로 좀 본다라면 마이너스 1.29%까지 좀 빠지면서 크게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뭐 이제 거의 뭐 2.58%까지 좀 빠졌네요. 거의 대부분 이제 파란색 불을 좀 켜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험업종하고 이제 증권업종 그리고 금융, 은행 쪽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잘 본다라면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좀 이제 금융, 보험, 이제 증권사 쪽은 시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해외 변수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업종은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보험업종에서는 좀 마진이 좀 남는다라고 해서 수혜주가 되긴 하지만 현재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좀 파란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는 힘들 것 같고 보험이나 뭐 증권사, 금융 관련 은행 업종들은 시장이 아주 크게 좀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추천은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죠. 네, 증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은 사실 뭐 시장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시장 따라 움직이는데 가끔 몇 종목은 뭐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오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본다라면 시장이 떨어짐에 따라서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증권주가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부분에서는 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은 드립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은 수준이 아니어야 됩니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야지 증권주들이 반응하고 크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반응할 정도의 시장이 나온다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상한가가 뭐 10개에서 뭐 15개도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증권주를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증권주를 좀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면 배당 시즌이 됐을 때 그때 정도는 좀 살펴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뭐 더 빠지는 자리는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증권업종은 그동안 이제 몇 년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오랫동안 좀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배당 쪽으로도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장기간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 쪽으로 뭐 급등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배당 쪽을 좀 노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배당을 노려보는 그런 입장으로 장기간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업종들의 움직임,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나눠서 한번 흐름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특징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코디엠 한번 살펴볼까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오늘 급등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벌써 상한가가 들어가 있죠. 코디엠 이제 점상이라고 하죠. 점상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차트로 뭐 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30%에서 시작하는 대입니다. 근데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뭐 원래 최대 주주가 코디에스라는 종목 이제 코디에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코디에스가 지분을 이제 225억에 해당하는 151만 주를 이제 아이리스 1호 투자조합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다 넘긴 거죠. 사모펀드에다 넘겼는데 이제 많은 돈의 이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코디엠은 좀 상한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이제 금요일부터 좀 반응을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약간의 물량이 들어온 뒤 바로 상한가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가 불가능하겠죠. 상한가 물량이 잔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30% 넘게 이번 주 저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뭐 40~5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디엠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으로 상장이 나왔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로 간 종목 한 종목 더 꼽아주셨습니다. 한국 맥널티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한국 맥널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맥널티가 이제 커피의 재료 원료를 좀 만들고 커피도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 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적 호재라고 있고요. 그리고 외적 호재 있고 외향적 호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호재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외적 호재는 이제 공시, 이제 뭐 최대주주 변경이라든가 또는 뭐 감자 또는 뭐가 있죠? 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 한국 맥널티는 외향적 이제 호재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 맥널티는 이제 커피 회사이긴 한데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목에서는 이제 뭐죠?
보도록 하겠는데, 하이비스정이라는 이제, 좀 복잡한 이름의 약품이 있습니다. 하이비스정이라는 이제 약품이 식품의약청부터 제조 품목을 허가받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신사업이 좀 기대됨에 따라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불규칙한 식습관, 뭐 음주, 스트레스에 뭐 소화기에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보통 제약사라고 하면은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원래 이제 유명했던 제약을 이제 제형만, 모양만 좀 바꿔서 다시 좀 재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매너티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새로운 약품을 좀 생산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허가 승인이 나면서 좀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도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뭐 30%까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따라 붙는 것은 힘들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지금 접근은 무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 이어서 네오이즈 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들어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5%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한번 분석을 들어볼까요? 네,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죠. 홀딩스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슈를 좀 찾아보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슈를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게 상당히 좀 언론에서 이슈에서 다루기 힘든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슈 없이 상승이 나오는 것들을 바로 내적 호재라고 했는데요. 이제 감춰진 거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좀 볼 수 없는 이제 상승이라고 내적 호재라고 하는데 보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좀 잘 올려가려면은 이제 제가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통 쌍바닥을 찍는 경우와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잘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4년 동안 빠지고 나서 1년에 짧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잘 올라갑니다. 근데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이제 9개월째 짧은 단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10월 달 때 잘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도 이제 통계학적으로 좀 본다라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적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봐도 이제 쌍바닥을 찍고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아주 큰 그림을 본다면은 이제 패턴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오랫동안 좀 횡보한 다음에 급등, 오랫동안 횡보한 다음에 급등, 이제 급등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잘 상승이 나오는 것은 예상에 어긋난 상승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붙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제가 2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가격대에서 이미 사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목표가가 21,0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도를 하시면 좀 수익 크게 나실 거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트아이 한번 살펴보죠. 넥스트아이가 최대 주주인 유미도 그룹이 중국 화장품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넥스트아이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넥스트아이 뭐 최대 주주라는 이제 회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동시에 맞물리는데 외형적 호재와 외적 호재라고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한때 유명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화장품에서 상승을 좀 뽑아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동안 이제 화장품에서는 공급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또 이제 중간에 좀 늦게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죠. 뭐 중국이랑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좀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늦지는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좋은 호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만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좀 크게 상승이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어떤 분석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은 분석은 하겠죠. 넥스트아이라는 뭐 대주주도 검토를 해보고 뭐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이제 찾아보고 시간이 뭐 단순하게 뭐 3분, 4분 만에 딱 눈으로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고평가, 그러니까 아주 높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할 시간을 좀 아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서 많이 오를 종목을 자세히 연구하는 시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따로 뭐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뭐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투자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은 드린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IM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이 국내 지도의 반출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IM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AR수에도 증강현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IM은 이번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7월 달에 이제 저번 달에부터서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포켓몬 관련주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가상현실 관련해서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VR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아직은 뭐 최저 바닥은 찍지는 않았죠. 3,000원대가 바닥인데 아직은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하게 오늘 당장 올라갔다고 해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아예 바닥을 찍고 투자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IM이 어떤 이슈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뭐 VR 관련해서 이슈가 근데 그런 이슈들은 모든 종목에서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IM이 특별해서 엄청 대단한 이슈가 터졌구나가 아니라 이미 많이 올랐구나 그래봤자 터져도 못 들어가니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더 좀 복잡한 차트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 이제 비늘에서 상단에 올라오는 자리를 찍게 되면요. 다시 이제 비늘 하단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을 좀 본다 하더라면은 이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IM 살펴봤었고 관련해서 포켓몬고 수혜 종목들로 다날도 추천을 받았었고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도 종반에서 지금 접근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다날 또 있고요. 그리고 뭐 M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뭐 엄청 네. 뭐 소프트 이제 게임 회사도 있었죠. 그 한빛 소프트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 회사들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에스코넥 뭐 VR 관련주 대장주로 에스코넥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날 먼저 서비스 결제 이제 회사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은 이미 이제 깔끔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상한가가 여러 번 나왔어요. 2번이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빠졌다고 딱 직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경영으로서 돌아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도 경영으로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식은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와 주식, 거기에 발행된 주식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회사로 보시면 안 되고 회사도 주식이 아니고 주식도 그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뭐 손절 치실 겁니까? 시장도 안 좋은데 빠지게 되면 크게 빠질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투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거 개인 매매를 했었거든요. 제가 개인 매매를 언제 했었냐면은 이제 4월달에 이 자리에 제가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나와야지 안전하게 크게 먹는 것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샀던 자리까지 떨어지면 팔실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나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떨어져? 아니죠.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켓몬고 관련주들 그리고 증강현실 관련주들 저점에서 보유해서 지금 수익 내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이지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가격대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많이 오르고 있는 헝샹그룹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샹그룹 또 성강통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 원양자원 유상 증사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주 요즘 이렇게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중국주에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될 것인지 확산되는 흐름으로 봐도 될 것인지 아니면 개별주의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이제 형성그룹이라는 종목이 이제 중국 관련 기업이 상장을 했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이제 그룹이네. 좀 이제 발음하기 좀 힘든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10%대에 조금 이제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음봉이네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떨어졌다는 의미죠. 21%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10%. 그러니까 실제 시가에 샀으면은 마이너스 10%가 기본으로 좀 빠진 날입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 원양자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일단은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관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가 뭐죠? 관리를 받아야 되는 종목이다. 재무제표가
많이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적자, 그렇죠? 2015년 적자, 2016년 적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목을 찾을 때의 알고리즘. 근데 중요한 것이 알고리즘이 존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원양 자원을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옳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관리 종목이고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거니? 아니? 그럼 뭐하러 이제 분석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000개 종목을 모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00개 종목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을 전부 다 검토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투자 대상이 가능한 종목인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2,000개를 모두 땅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도 당연히 추천드리진 않고 홍성그룹은 이제 가격대만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장한 종목 형성그룹이 엄청 좋은데 왜 떨어지냐? 상장한 종목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가지고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칙,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제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갖고 이제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3,000원대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독특한 점이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좀 찍으면은 이제 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당장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두게 되면 제가 좀 분석을 해본 뒤 괜찮다라고 하면은 제가 종목 세일즈에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접근하기에도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네, 장 마감을 10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 1985년 설립된 TFT LCD 및 OLED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하는 LG그룹의 대표적 전자부품 회사로서 2015년 매출액 28조 3,838억 원, 영업이익 1조 6,250억 원, 당기순이익이 1조 234억 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최근 2분기에는 매출액 5조 8,551억 원, 영업이익 444억 원, 83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이익 수준이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포인트 소개에 앞서서 현재 장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장세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이익 가시성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종 내 대표주의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 7월 초부터 주가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거래 대금이 코스피 시장보다 많은 현상이 7월 하순까지도 이어졌지만 현재는 코스피 대형주로의 매기 이전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종목들의 안정적인 상승이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익 가시성이 높은 대형주 투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에 더 유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부진했던 2분기 실적을 뒤로하고 3분기에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4분기 및 2017년까지도 이익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이유는 LCD 산업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 심화로 인한 패널 가격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32인치와 43인치 TV 패널 가격 상승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32인치의 경우 중국 패널 업체들의 제품 믹스 변화와 함께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 7%에 달했던 일본 파나소닉의 패널 사업 철수 결정으로 인해 3분기 전체 공급량이 전분기 대비 8% 정도 감소하고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지만 패널 수요의 경우 TV 세트 업체들의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3분기에 대비 3분기에는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패널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LCD 패널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력 제품인 43인치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7세대 첫 번째 생산 라인 가동 중단으로 40인치 TV 패널 공급량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43인치 TV 패널에 대한 세트 업체들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결과 전체 수요량은 1,470만 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패널 공급은 1,390만 대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에는 LCD 가격 상승에 더해서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관련 LCD 패널 공급 시작과 함께 OLED TV 패널 판매 확대도 예상해 볼 수 있어서 2분기 대비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분기 대비 약 800% 이상 증가한 호실적입니다. 좀 더 길게 보면 2017년도에도 LCD 패널 수급은 타이트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수급 상황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7세대 두 번째 라인 역시 OLED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추가적으로 공급 캐파가 4% 정도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내년 영업 실적 역시 올해보다 70% 이상 증가한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적 성장이 내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연초 대비 약 30% 이상 상승했지만 이익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인 PER은 내년 실적 기준 9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 주당 순자산 기준인 PBR 역시 적정 주가 수준을 논하는 기준인 한 배보다 낮은 0.8배에서 0.9배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 주가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양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 7월 초부터 외국인은 누적으로 727만 주를 순매수했고 기관 역시 연기금 위주로 65만 주를 순매수한 상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업황 호전에 따른 실적 가시성이 높은 대형주 중에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겸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중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올해 3월에 나타난 이후에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 시점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PBR 1배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인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28,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인데 그 가운데 LG 디스플레이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지만 고평가 논란이 일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또한 충분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과 함께 종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요, 0.67% 하락한 204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출발도 약보합이었습니다. 2054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낙폭이 2040선대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장중에 2040선 아래로 밀리지는 않았지만 저점이 2040포인트 딱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이렇게 2040선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낙폭은 0.6% 정도에서 제한이 되면서 현재 2043포인트에서 동시호가 들어간 상황인데요. 장중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1,649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59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 현재 1,147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가가 169만 2천 원으로 160
70만 원대까지 17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숨고르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0.6% 정도 하락하면서 166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는 0.4% 정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삼성물산 오늘 0.3% 정도 하락을 하는데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7월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실제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상승을 이어갔고 지배구조 개편 수익 기대까지 겹친 종목인데 지난주까지 급등세가 나오다가 오늘 잠깐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난주 금요일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강한 종목이었죠. 80만 원 위로 올랐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 정도의 숨고르기 79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SK 하이닉스도 오르는 오늘장입니다. 1.8% 정도 오르면서 3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19% 소폭의 하락 25만 7,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반등하는데요. 0.9% 정도 오르면서 주당 3,500원씩 뛰어오르고요. 보험주 오늘 약합니다. 삼성생명 마찬가지겠죠. 0.97%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볼까요? 예상 체결지수 1.19% 내린 687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강보합권. 지난주 금요일보다 1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출발했다가 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690선 아래에서 688포인트 저점 형성하면서 1% 하락한 상태에서 동시호가에 진입했습니다. 수급도 거래소와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인데요. 기관의 매도는 지금 8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 600원 가깝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350억 원 가깝게 매도 중이고요. 개인 쪽에서만 1,07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주 또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장에서는 11만 9천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주가는 바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비교적 크게 내리고 있는데요. 2.7% 이상 하락하면서 11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도 연저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52주 신저가이기도 한데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래사업 성장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하락이고요. 메디톡스 0.6% 상승, CJENM 강보합권입니다. 로에는 1.7% 내리네요. 다음 종목들도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코미팜이 4% 이상 강하게 오릅니다. 주가는 33,850원대에서 움직이고요. 바이로메드가 1% 하락, 그리고 SK머티리얼즈 3.5% 하락합니다. 파라다이스가 0.6%, 그리고 휴젤도 1% 이상 하락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8월 22일 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양 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코스피는 204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 이상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시장 마감 상황을 조비 멘토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한번 종료가 됐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2042.47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68%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2042.1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68%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역시 뭐 이제 고점에서 약간의 이제 횡보를 거친 뒤에 다시 한번 더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관망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0%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떨어진 1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역시도 마이너스 0.38%, 38%, 네이버가 뭐 1.24%, 그리고 뭐 삼성생명이 0.97%,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 떨어지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굳이 좀 특히 올랐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 뭐 1.69%, 그리고 LG화학 2.4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뭐 크게 좀 떨어진 모습이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뭐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역시나 뭐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했었죠. 개인이 뭐 857억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45억과 마이너스 1805억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88.1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16% 좀 하락 중에 있네요. 자, 일단 마이너스 1%가 넘었죠. 넘은 채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저점 자리인 그 자리를 좀 터치했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종가 매수보다는 내일도 시장을 좀 바라보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개장이 한 상황을 좀 본 뒤에부터 좀 매매를 좀 소극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투자 이제 상위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 2.72% 좀 빠졌네요. 그렇죠? 오늘 대장주인데도 이제 코스닥 대형주인데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역시도 2.36%로 일단은 양 1위가 모두 2%대가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많이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죠. 메디톡스가 0.16% 상승 보합권에 유지됐고 CJENM이 뭐 0.3%, 그리고 뭐 로엔이나 뭐 바이로메드, SK 머티리얼즈 폭이 좀 크죠. 2%까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코미팜이 이제 유일하게 4.48%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4.38%가 이제 시장과 좀 무관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거기다가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좀 시장과 무관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나 뭐 휴젤, 그리고 뭐 컴투스, 케어젠, 그리고 코롱, 이제 생명과학, 이오테크닉스 모두 다 2%에서 4%까지 좀 빠지면서 크게 빠졌던 모습입니다. 수급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031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양쪽 매도를 했네요. 313억과 581억을 매도하면서 오늘 같은 시장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뭐 많이 물려있던 분들이라면은 좀 반드시 시장이 개선이 되고 나서 올라갈 종목인지 아니면은 시장이 개선돼도 손절 좀 쳐야 되는 종목인지는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SCTV에 오시거나 또는 뭐 전화를 이제 서울경제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히 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750선까지는 이제 600 이제 어디죠? 750선까지죠. 이제 670선까지는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하지 않는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전망도 짧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웅 멘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요일장에 1,100원 아래로 내려오더니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6원, 10원, 오늘은 또 8원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외환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3% 정도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0.8%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6원입니다.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그 1,100원이 지지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보게 된다면 향후에 계속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그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그 25일부터 27일에 있는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그 잭슨홀 미팅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잭슨홀 미팅 때 이제 그 제니 렐런 연준이 의장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콜로라도주 그 기자회견에서 그 스탠리 피서 연준 부의장이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에 다소 못 미치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뺀 거죠. 근원 인플레이션이 1.6%라는 점에서 2%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대표적인 매파인 그 스탠리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물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고용에 지금 중점적으로 그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 미만 되고 있지만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국내 주식을 소액이지만 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스탠스의 방향의 전환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그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5일 전에 똑같은 발언을 했었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비둘기파라는 거죠. 대표적인 메파의 그 리더격인 스탠리 피서 연준 부의장이 이런 발언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향후에 9월은 아니더라도 올해는 꼭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9월일지도 모르겠다, 11월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시장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닛 얼런 그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라고 발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모호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답변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답변이 시장에서는 어떤 추세로 형성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마 다음 주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시아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0.54% 정도 빠져서 3,091포인트입니다. 3,000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에서 그 성강통이 통과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다는 것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성강통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전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퍼가 40배 정도 됩니다. 40배라는 건 굉장히 높은 편이죠. 4월부터 외국인과 개인들은 우량주 위주로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성강통이 시행이 되더라도 후강통처럼 그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위안화 약세가 지금 추세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천정 증시가 열리게 된다면 한 12조에서 25조 원이 유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전 증시의 그 시가총액이 1,300조 가량 됩니다. 보게 된다면 1에서 2% 정도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정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한 80% 정도 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고 팔거나 아니면 이제 추세나 이런 것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추세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후강통처럼 6개월 동안 100% 정도 상승했던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생긴다. 성강통에서도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관망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원유 선물인데요.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8월 19일 종가로 49.11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0.45% 정도 상승했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1.67% 정도 떨어져서 48.30달러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외국민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장이 열리는 시간은 보통 오후 6시에서 저녁 9시, 10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만 열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63% 정도 빠졌다는 거는 향후에 저녁이나 밤에 열리는 해외장에서 더 빠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8월 3일 이후 14거래일 동안 13거래일이 상승했습니다. 9달러가 상승해서 2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45달러 넘어갈 때 매수 포지션이었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을 통해서 유가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더 올라감으로써 본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걸 다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45달러 이상일 때는 트레이딩의 영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원유 재고가 나오고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금리 향방이 나온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오버슈팅 되어 있는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50를 넘는다, 못 넘는다라고 강론을박 중입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오버슈팅이지만 결과적으로 유가가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표 3위나 아니면은 지금 그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 머물러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 처신이 맞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버티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이번 주 한 2, 3일 정도 더 버틴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 브라질 헤아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월 10일 이후 4.5%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4.2 헤아라에서 한 25% 정도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탄핵 정국, 호세프 지우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헤아라 가치는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헤아라는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마 추세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갖고 있는 브라질 펀드나 아니면 다른 채권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상장시주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아라는 지금 현재 올림픽도 끝나고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그 헤아라 가치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과 함께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3일 내일의 주요 일정 알려드립니다. 7월 한국의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23일 7월 신규 주택 매매를 발표하는데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는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의 증가는 경제 회복을, 감소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로존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23일 8월 PMI 예비치를 발표하는데요. 7월과 동일한 52.0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내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7월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일본에서는 8월 제조업 PMI와 6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들을 살짝 살펴봤는데 조비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운데 좀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 7월달 용인 발표된다는 신규 주택 매매 조건 지표가 좀 발표되는 것과 또 중국에서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된다는 이 두 개의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뜻은 거기에 대한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치면 또 우리나라 시장의 장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네. 때문에 요거 지표가 좀 중요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주택 매매가 곧 그날 미국의 시장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요 두 지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내일장의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내일장의 전략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5% 이상 좀 빠지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해외 시장이 역시 썩 좋지 않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굳이 산다라면은 시장이 좋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오늘 1.16%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그동안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떨어진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한 670선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떨어져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70선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이제 지금 혹시나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브렉시트 관련해서 저가 매수한 분들이 이제 충분히 매물을 좀 이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 더 싸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굳이 뭐 시장이 떨어져서 매매를 하지 말라기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매매해보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본다면 또 어떤 업종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화학업종이라고 화학업종이 전부 다 오르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라고 해서 뭐 전기차 전체가 다 올랐던 건 아니었듯이요. 네.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오랫동안 좀 이제 연봉 차트를 좀 잘 보는데 연봉에서 단연간, 그러니까 단연이라고 하면 2년 이상 동안 빠지고 나서 하나의 좀 짧은 양봉이 생긴 그 종목에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좀 따진다면은 이제 네오이지홀딩스를 보도록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오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 2013년 빠졌죠. 근데 단순히 빠지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졌다라는 뜻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그리고 긴 양봉이 아니라요. 긴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연도에 이제 상승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 연도보다는 짧게, 거기에 뭐 이제 전년도와 비슷하게 좀 짧게 나온 뒤부터 충분하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오이지홀딩스를 좀 종목으로 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거기다가 재무제표는 필수입니다. 재무제표를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나중에 혹시나 이제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 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차트가 좋고 재무제표가 다 좋았는데 결국에 회장과 사장은 팔고 있어요. 좋지 않다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이제 비급 정보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 가셔서 이제 회장 어떻게 매매하는지까지 살펴본다라면은 손실 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봉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하락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난 뒤에 짧은 양봉을 형성하는 종목, 바닥을 다지고 충분히 다진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예를 들자면 또 네오이지홀딩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